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난 주말부터 이강인의 에이전트 가리도가 맨유와 만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거냐면 마테오 모레토, 이 마테오 모레토가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굉장히 잘 알려주던 사람이잖아요. 라리가에 있을 때도.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과의 이 협상에서 불발이 됐다, 이걸 보도한 것도 마테오 모레토였고,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 지난 주말 스페인 출신의 에이전트 가리도, 그러니까 이강인을 데리고 있는 가리도가 이강인부터 압데, 하비게라, 이냐키 페냐, 포르테아 등등 여러 선수를 데리고 있는데, 이 가리도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맨유, 아스톤빌라, 에버튼 등등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만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가장 위에 뜨는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가리도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강인, 하비게라, 압데, 페냐, 앙헬리뇨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에이전트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적료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입지가 부족해진 이강인을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나면서 에이전트가 제시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출전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러니까 당장 최근 10경기만 보면 스타드렌 그리고 툴루즈 이 두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벤치 멤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툴루즈와 스타드렌의 경기가 동일해요. 어떤 거냐?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브레스트와의 두 경기 사이에 껴있는 툴루즈전, 챔피언스리그 16강 리버풀과의 경기에 사이에 껴있는 스타드렌. 그러니까 중요 경기 사이에 껴있는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그 경기에만 이강인 선수가 한 번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사실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뭐 전반기에는 주전급 자원으로 썼는데 이제 후반기에 흡이차를 영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주전 자원에서 백업 자원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백업 자원에서도 지금 1순위 교체가 아니라 2순위 교체 자원 정도? 혹은 3순위 교체 자원까지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리도가 에이전트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다음 시즌을 대비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선수들의 여러 이제 이적 루트를 좀 찾아보는 이런 일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가장 핫한 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던 팀이 맨유, 에버튼, 아스톤빌라 이런 팀이라고 하는데, 맨유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맨유랑 과연 이강인 선수가 잘 맞냐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뛸 수 있는 위치는 있습니다. 어디냐? 일단 이게 아마 부상자가 없다면 맨유의 베스트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맨유의 베스트 라인업에서 일단 2선 자원에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뛸 수가 있죠. 더 넓게 보면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도 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재밌는 점은 상대를 끌어내는 데 좀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오나나 골키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요로처럼 3백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3백의 가운데 있는 선수는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미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브루 페르난데스도 2선에 쓰지 않고 요즘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연스럽게 3미들이 되니까. 그리고 이때 풀백들도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앞쪽으로도 수비가 끌려나가고, 끌려나가는 동시에 윙백을 또 끌려 나가니까 이때 공간이 여기에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공간으로 디알로라던가 가르나초 같은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알로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디알로를 따라서 또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호일룬이 뛰어간다거나 넓은 공간으로 가르나초가 뛰어간다거나 아니면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의 선수가 올라가면서 뛰어 올라가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끌어내고 침투하는, 요게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뛸 수 있냐? 미드필더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뛰게 된다. 2선 라인에서는 당연히 뛸 수 있고요. 디알로나 가르나초 자리 뛸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도
요즘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더리우트가 한 칸 올라가서 3미드를 만드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기서 계속 움직여요. 앞쪽으로. 우가르테랑 더리우트가 뒤쪽에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풀백이 끌고 나오면 풀백이 수비를 끌어당길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수비가 또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찔러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강인을 생각을 한다면 저런 식의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요즘에 맨유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과도하게 경기에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백업 자원 내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로테이션, 혹은 이강인 선수가 2선에 나올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 미드필더, 혹은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 나올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쪽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제 나왔던 득점 장면, 이 장면도 3백을 만들고 있는데 3백에서 가운데 있었던 린델로프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수비가 안 끌려 나오니까 다시금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수비를 일단은 끌어내는 거죠. 요 앞쪽으로.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5명의 선수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더리우트가 볼을 잡을 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마즈라이가 내려오고 있어요. 수비를 끌어내는 거죠. 계속. 그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모습을 보다가 수비가 끌려 나갈 때 마즈라이의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래서 볼이 앞으로 전개가 될 때 마즈라이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마즈라이의 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이 됩니다.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마즈라이에게 끌려가 있고,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빠져 있는, 이때 이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호일룬에게 패스, 요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저렇게 중앙 지역에 있다가 측면 지역으로 나가고 다시 측면 지역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나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 있다가 어느샌가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볼 받자마자 뛰어나가는 호일룬 찔러주기, 여기서 호일룬의 득점이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 위치에서도 일단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측면 풀백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에 왼발잡이 혹은 오른발잡이 역발 윙어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디알로도 오른쪽 윙백에 배치가 될 때가 있었고 안토니도 오른쪽 윙백에 배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윙백을 역발로 배치하는 걸 스포링티 때부터 아모린 감독이 많이 했습니다. 이 풀백 자리에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포르팅에서도 풀백인데 반대발을 쓰는 윙어가 풀백에 배치가 돼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는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끌어당기는 게 전술적으로 보면 풀백도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끌려 나가요. 그럼 이때 가장 압박을 안 받는 지역은 가운데보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내려오면서 가운데를 바라보는 거죠. 가운데를 바라보고 여기서 찔러주는 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가 들어갈 때 앞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있고,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또 끌려 나오면 이때 다시 올라가서 공간으로 침투.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위치인 동시에 일단은 볼을 잡았을 때 독특하잖아요. 역발 윙어를 윙백에 배치한다. 저게 일단 도루구가 맨유에 왔을 때도 첫 번째 경기를 오른쪽에서 뛰었어요. 왼발 쓰는 이제 윙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배치했다는 건 그런 전술을 계속 아모린 감독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도 일단은 실험해 볼 만한 자원 중에 하나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볼을 워낙에 소유를 잘하고 찔러주는 패스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면 보면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백패스합니다. 백패스하면 상대가 또 막 달려 나오겠죠? 달려 나오는 순간 맨유가 순간적으로 3백이 되다가 오나나 골키퍼가 요로한테 줍니다. 그래서 요로가 볼을 잡고 돌아설 때 가운데에 더리우트가 살짝 올라가서 미드필더가 2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로 패스를 주고 더리우트가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측면에는 내려오고 있는 윙백이 있어요. 이 공간에. 이때는 디알로가 내려옵니다. 디알로가 내려와서 볼을 잡는데 여기서도 반대편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왼발로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역할을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스포르팅 때부터
했던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저런 위치에도 이강인을 고려해 볼 만한 실마리는 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아까 그 이선 자원도 보여드리면 앞쪽에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끌고 나오는 순간 이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상대가 수비가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가면 공간으로 계속 뛰어가야 되거든요. 좌우 측면으로. 그 측면으로 뛰어나갔다가 수비가 끌려 나오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수비가 또 끌려오면 다시 측면으로 나가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가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 혹은 이선 자원 혹은 오른쪽 윙백도 아모린 감독의 전술을 생각하면 가능한 자리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말씀드린 자리가 다 기동력이 많이 필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앞에 있는 거잖아요. 3-4-3에 바로 이 앞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어느 정도의 수비력도 갖추면서 측면으로 빠졌다가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맨유가 실점할 때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 미드필더인데 수비 라인 보호를 너무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서도 그 에메리 자리 있죠. 최근에는 네베스가 주전으로 나오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그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나 아니면 네베스에게 약간 밀리는 것 중에 하나도 수비 라인 앞 공간을 메워주는 전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력적으로 향상이 필요하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선 자원에 있을 때도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을 이강인 선수가 과연 활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윙백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윙백에 나올 때도 이렇게 마즈라이가 예를 들어서 끌고 나왔다가 수비가 끌려 나오면 측면으로 디알로가 뛰어요. 그러면 수비가 또 끌려 나가겠죠. 그러면 호일룬이 뛸 수도 있지만 마즈라이가 다시 올라와서 이 공간으로 뛰어가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윙백으로 나올 때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활동 반경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지금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여러 이제 기동력 좋은 선수들에게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밀리는 거예요. 볼을 가지고 패스를 찔러주거나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이런 플레이들은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안 밀려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도 거의 모든 전 포지션이 스위칭을 하거든요.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미드필더가 갑자기 침투하고 갑자기 수비로 전환하면 압박을 해야 되고 압박이 끝나면 빨리 내려와서 수비 라인 보호하는 미드필더 역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이런 맨유 이적설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리고 맨유로 넘어갔을 때 뛸 수 있는 자리는 중앙 미드필더 2선, 윙백 자리도 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있는데 하지만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아모린 감독이 향상을 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아스톤 빌라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스톤 빌라 전술도 되게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아스톤 빌라는 어떤 전술을 쓰냐?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이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에 있는 요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을 선호해요. 에메리 감독은. 그래서 램지라던가 맥긴 혹은 뭐 로저스가 측면에 있을 때도 있죠. 이 측면 지역에 뛰는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형을 만들 때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지역의 선수가 굉장히 뭉쳐있는 이런 전술이죠. 그리고 수비 라인을 또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면서 요 가운데 지역에서 일단 수비를 하는 거예요. 수비를 하다가 상대가 라인이 올라와 있고 공격을 하다가 중앙에서 끊어내자마자 요 가운데 있는 4명의 선수가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튀어나갈 때도 재밌는 게 앞쪽에 있는 사실상 투톱에 가까운 와킨스와 로저스는 측면으로 뛰고요. 램지와 맥긴 측면에 있는 선수는 오히려 가운데로 뛰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나가는 최전방 공격수들 측면 미드필더들은 가운데로 뛰면서 가운데로 침투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네 자리에는 중앙 미드필더도 보면서 측면도 되면서 가운데 공격수도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요 네 자리에 둔다는 거죠. 측면과 중앙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맥긴이나 램지 이런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자원들을 측면에서 쓰는 거고 아스톤 빌라가 파리 생제르맹 갈 때도 이강인 선수를 원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게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에메리 감독의 이런 특성과 잘 맞아요. 아주 이제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뛰어야 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딱 그런 선수잖아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최근에도 이게 이제 그 아스톤 빌라가 공격으로 나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중앙에 로저스와 램지가 있어요.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두 선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로저스가 볼을 받고 공격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환이 되는데 램지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요. 그리고 램지가 달려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램지가 볼을 가지고 측면으로 달려나갈 때 로저스는 다시 안쪽으로 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쪽에서는 와킨스가 측면으로 빠지죠. 그래서 로저스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나가다가 와킨스한테 줍니다. 그리고 와킨스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당연히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측면에 있었던 램지, 로저스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가운데로 뛰어요.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골이 나올 때는 와킨스가 측면으로 나가 있고 램지와 로저스는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에 선수가 많으니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와킨스가 과감하게 슈팅을 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만 봐도 앞쪽에서 측면과 중앙을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공격을 할 때. 이런 스위칭 전략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도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는 자원이라서 에메리 감독이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장면도 보시면 공격을 시작할 때 와킨스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와킨스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요. 와킨스가 측면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로 측면에 있었던 로저스가 뛰어들어와요. 스위칭이 됩니다. 그래서 와킨스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냈다가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로저스에게 패스. 여기서 로저스가 득점.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아스톤 빌라의 이런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측면 지역에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선수들을 배치하는 에메리 감독의 축구에도 이강인 선수는 애초에 잘 맞는 형태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지금 아스톤 빌라도 좌우 측면에 선수가 많아요. 애초에 레시포드도 임대로 데려왔고 아센시오도 데려왔죠. 그리고 여기에 뭐 램지, 맥긴, 로저스, 도니 말렌 여러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딜 가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 이강인 선수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을 스쿼드에 포함시킨다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팀에서 좋아할 만하다. 측면과 중앙 다 뛸 수 있고 왼발 킥력 매우 좋은 선수고, 그리고 볼을 가졌을 때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고 여러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라서 일단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은 많을 텐데 이강인 선수를 어디로 이제 떠나보낼 것이냐, 이건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난 다음에 아마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맨유, 에버튼, 그리고 아스톤 빌라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건 여름 이적 시장에 이강인 선수가 여러 이제 이야기가 당연하게도 나올 것임을 이제 예견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번에 그 가리도 에이전트가 맨유로 간 건 이강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비게라, 발렌시아의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요. 요 선수랑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카세미루가 이번 시즌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중앙 미드필더 자리, 그 자리에도 아마 하비게라를 제안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갔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도 아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선수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밀려 있지만 이강인의 이 선수가 가진 매력도, 이 선수가 가진 능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괜히 파리 생제르맹이 데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을 나간다면 여러 가지 팀에서 제안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독특한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을 잘 쓸 수 있는 전술을 가진 팀으로, 이강인의 사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플랜을 제시하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처럼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와요. 아센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쟁력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왔다가 주전으로 됐다가 백업으로 됐다가 반복을 하다가 벤치로 약간 밀려나면 아니 이 선수가 벤치에 왜 있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과거에는 드락슬러라는 선수도 있었고 파스토레, 아센시오도 최근에 마찬가지고 솔레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모우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에 왔다가 아니 충분히 벤치가 아니라 다른 팀에 가면 좋은 팀에 가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제안을 많이 받고 떠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다른 팀으로 갔을 때 출전 시간을 받으면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